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광원이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최대 판매사 기업은행에 대해 다음 달 초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영한 펀드입니다. 정부가 육사 교정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홍범도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흉상 이전을 놓고 이념 논쟁이 불거지자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을 개혁하겠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MBN이 지난 2월 규모 7.8의 대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 다시 가봤습니다. 200일이 흘렀지만 피해 지역엔 아직도 재난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 세 개 펀드에 대해 정면 재검사에 나서며 정치권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첫 뉴스는 이 소식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이른바 장하성 펀드로 불렸던 디스커버리 펀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이죠.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핵심 실세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하고 기업은행이 우량 고객들에게 대량으로 팔았던 펀드인데 피해자들은 당시 기업은행이 원금 보장을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제 와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뭘까요? 최은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업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 현황입니다. 940억 원을 팔아 네 번째 이름을 올린 펀드는 디스커버리로 이 자산운용사는 업계 순위 160위에 불과했습니다. 1년 후인 2018년엔 무려 5,168억 원어치를 판매하며 전체 사모펀드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합니다. 전년 대비 450% 늘어난 규모입니다. 같은 시기 이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주로 판매한 대상은 기업은행의 우량 고객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책은행이 해외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생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투자해 금융권에서는 장하성 펀드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정기예금보다 안전한 상품입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손실이 안 나는 그런 상품이다. 장하성 동생 장하원 씨가 판매한 상품입니다. 굉장히 안전하다. 마치 국가가 뒤에서 봐주는 것처럼.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장하원 대표는 투자 자산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고 장하성 실장과 김상조 위원장은 투자금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3대 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돌려막기 등 위법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누군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감사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통보가 되진 않아서 아직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당시 기업은행에 있었던 관계자는 MBN 기자와 만나 수년 전 끝났던 일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금감원이 다시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하원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재검사 결과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다음은 세계 펀드 중 라임 펀드로 가보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특정 펀드 투자자들만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줬다는 논란을 두고 그 대상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이 금감원장이 사과를 했다, 아니다면서요. 여기에 민주당도 합류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이제는 금감원까지도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정치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펀드 특혜 환매 대상자로 지목되자 강력 반발하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항의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다시 한번 이 원장을 압박했습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사람 중 다선 국회의원이 있다는 내용을 금감원 보도자료에 넣으라고 이 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어떤 의도인지 밝히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복현 원장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며 가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넣은 것 같은데.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성토 이어졌습니다. 검찰 감사원에 이어서 금감원까지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적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은 라인펀드 자금 일부가 민주당 인사에게 흘러갔을 정황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다시 라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판단으로 또 다른 사법 리스크 돌출 가능성을 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펀드 자체 자금으로 환매할 수 없는데도 환매를 해준 건 특혜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군 잠수함 중에는 홍범도 함도 있죠. 이 이름까지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 왜 갑자기 때 아닌 역사 이념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원중희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입니다. 지난 1998년 당시 국방부에 설치됐다가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지금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이곳 흉상 또한 필요하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홍범도 장군이 지난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 때문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다만 기존 흉상 자리에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대신 세우는 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실전 배치된 해군 잠수함 홍범도 함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좌익 활동을 문제 삼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애국지사들의 공로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흉상 이전에 반대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에서 검토할 일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만주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일본군과 싸웠던 인물이죠.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 최대의 승전을 기록하기도 했었기에 우린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흉상 철거 논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학교 어딜까요? 육군사관학교요. 네, 맞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교내 기념물 재정비 사업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육사의 설립 취지와 교육 목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전을 한다. 이런 좀 다소 모호한 이유를 들었는데요. 사실상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경력 때문에 흉상을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흉상은 언제 세워졌던 겁니까? 네, 지난 2018년 3월 1일 당시 육사 교장 지시로 홍범도 장군 흉상이 교내에 세워졌습니다. 얼마 안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흉상 건립 이후 그 다음 주죠. 3월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 의미를 당시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이 홍범도 장군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흉상 건립에 이어 지난 2021년 8월엔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송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을 했고요. 아, 맞아요. 네,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이라면서 건국훈장 최고 등급이죠. 대한민국장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일각에선 정식 소련 공산당원이었던 홍범도 장군을 지나치게 띄워줬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에 이어서 지금 국방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도 그럼 같은 이유로 문제를 삼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 알고 계시나요? 잘 모릅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1921년 소련 자유시에서 독립군이 충돌했던 사건입니다. 네. 일각에선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군에 가담을 해서 공산주의 반대 계열 독립군을 학살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당시 독립군 재판위원으로 참가를 했고 봉오동 청상리 전투에서 빨치산으로 참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던 전력까지 고려를 하면 흉상을 설치해 기념하는 게 육사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는 띄워주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하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여권에서도 신중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념 과잉이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두 명만 꼽아서 보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되냐면서 참 할 일도 없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홍범도 장군은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야당은 뭐 당연히 더 아프게 얘기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철진한 색깔론이자 정치선동이라면서 공세의 끈을 바짝 조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1세기 한국판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고 극우 본색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흉상 철거로 전쟁이 아닌 이 정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배부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은 공영방송 체질 개혁. 그래서 첫 번째 업무도 공석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었는데 특히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 시절 KBS 이사 임기 도중에 해임이 됐던 인물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충원 참배로 취임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에 초석을 다지겠다는 다짐을 적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개혁을 1번 과제로 꼽았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호 6기 방통위 첫 회의 안건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에 김성근 전 MBC 본부장, EBS 이사에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비록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동관표 언론 탄압이 성공할 것이라는 망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6기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상임위원 5명 중 공석인 3명이 채워지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며칠 전 택배 사칭 스미싱 문자를 무심코 눌렀다가 전 재산인 4억 원 가까운 돈을 털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어떻게 해서 범인은 남의 휴대전화 한 대로 있던 정기요금을 해약하고 돈을 옮기고 또 다 빼돌릴 수 있었을까? 그것도 제1금융권이었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걸로 금융보안장치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PT를 재발급받았죠. 먼저 표선우 기자의 보도 보시고 금융이원 비대면 사각지대에 대해서 자세히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A씨가 전 재산을 잃게 된 건 다름 아닌 택배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자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은행 계좌에선 전 재산인 3억 8천만 원이 29차례에 걸쳐 빠져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문자 링크를 누르면서 휴대전화엔 원격 제어 파일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가지 실수가 핸드폰에 우리 아이씨 운전면허증 사진이 있어서요. 핸드폰이 틀리면서 은행에 정기예금 해놓은 게 이거 인터넷으로 이른바 스미싱범들은 파일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저장된 운전면허 사진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대면으로 OTP 재발급이 가능하고 새 OTP를 발급받으면 기존의 OTP가 무용지물 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휴대전화가 먹통이었던 A씨는 다음 날 은행에서 알려주기 전까지 피해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을 통해 돈의 행방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 내용 직접 취재한 표선우 기자와 뉴스 추적 이어가겠습니다. 표 기자, 아무리 해킹을 당했다고 해도 무심코 찍어놓은 휴대폰에 있던 신분증, 그거 하나로 전 재산을 털어간다니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거의 다 비대면 거래들 하고 있잖아요. 비대면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다만 너무 간단해서 허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은행에 가면 주민등록증 사진이랑 실물을 비교하면서 본인 인증이 확실하게 되는데 비대면은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 이상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또 궁금한 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혹시 피해 구제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다행히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허점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전에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원금에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서 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배상을 받는 대상이 스미싱범들이 아니라 금융사가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에게 중과실이 없으면은 금융회사가 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유출이나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찍고도 인증이 통과된 데에 금융사한테 잘못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사가 이 신분증이 원본인지 사진인지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임은 그렇게 줬고 애초에 이런 피해가 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반인들은 이걸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애초에 모르는 링크는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백 번 강조를 해도 이게 가장 원칙이고요. 네. 또 휴대폰에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어떤 개인정보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눈 상대의 개인정보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폰은 보안이 되고 갤럭시는 취약하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기기 탓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원칙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모든 휴대폰엔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막는 방어벽은 다 돼 있는데 해킹범들에 속아서 스스로 그 방어벽을 푸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다만 아이폰은 사용자가 방어벽 자체를 풀 수 없게 좀 애초에 막아놨다는 점에서 보안이 더 좋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폰은 그런 설치되는 그 파일 자체를 좀 많이 막아놓은 거죠. 설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좀 내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기기 선택은 뭐 소비자의 몫이니까요.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첫 번째 주말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데이터를 점검해본 결과 모든 수치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앞바다가 잿빛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진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시간도 맞지 않다면서요.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의 모습입니다. 바다의 일부분이 푸른색이 아닌 잿빛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수 방류로 바다색이 변하고 있다는 의혹이 담긴 사진이 캡처 형태로 확산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도쿄전력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은 오후 1시 5분에 촬영됐지만 실제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나온 시점은 1시 13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시간적 전후 관계가 맞지 않은 만큼 바다색 변화와 오염수는 무관하단 겁니다. 그러면서 암초대 위치와 빛의 유무, 조수의 흐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당 사진에서의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염수 방류와 연계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 등을 점검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를 비롯한 모든 수치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후쿠시마에 도착한 우리 측 전문가들은 일본 IH과 1차 미팅을 갖고 구체적인 활동 사항과 체류 기간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모두 안전을 자신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하죠. 그래서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팔리지 않는가 더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도 여기에 발맞춰 대대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에 들어갔습니다. 이효욱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 수산물을 사러 온 시민들, 원산지부터 확인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더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걱정스러워요. 일단 일본에 일자만 들어가도 손님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산을 웬만하면 피하는 편이죠. 그러나 일본산을 국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도 소비자가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가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어디인지 어종마다 표시를 해놓고 원산지 표시판도 달아놓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일부 업체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1차 원산지 점검 결과 167곳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일본산 참돔이나 가리비, 멍게 등의 원산지를 기입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특별점검에선 기존보다 많은 2만 곳의 수산물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100일간 원산지 표시를 집중 확인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10대 그룹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계도 구내식당 메뉴에 수산물을 올리는 등 소비 촉진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당시 수산물 소비가 40% 급감했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수산업계가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박 2일로 연찬회를 떠났습니다. 279명의 의원 중에 불참자는 딸랑 3명, 총 출동한 거죠. 여야 모두 당내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수도권 위기론으로 다른 한쪽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복잡하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양쪽 현장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병수 기자, 국민의힘 연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강연과 그리고 상임위별 토론이 끝나고 저녁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연찬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11명 중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10명이 흰색 셔츠를 입고 집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까지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역대 가장 비합리적인 거대 야당과 상대하고 있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 교체, 정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에서 초라한 성적표가 나올 거라는 위기론이 화두였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도권 위기론을 건강한 논쟁이라면서 당 분위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선거를 두고 어렵다, 아니다 라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론의 실체는 인정한 셈인데 인재 영입을 위해 십고초려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선거 과정에서 수도권 전략을 조만간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중진들은 쓴소리를 냈습니다. 원래 수도권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같이 힘든 지역이긴 하지만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 윤상현 의원도 수도권 정서에 맞는 사람들과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지난해에 이어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이번 워크숍이 민주당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흰색 상의로 맞춰 입고 워크숍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 예상과 달리 큰 충돌 없이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가 없는 다음 달 셋째 주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방금 전 검찰은 다시 이보다 한 주 앞선 4일 소환을 재통보했습니다. 검찰과 맞서는 분위기 때문에서인지 첫날인 오늘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나 체포 동의안 문제보단 내년 총선 승리 결의를 다지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이 이 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시간가량 자유 토론을 벌인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혹시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눈과 귀를 막고 일본을 비호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위안을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워크숍에서 당론으로 힘을 실을 법률안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 워크숍 현장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참다 못해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서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툼도 벌이다 생긴 비극이었는데 층간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옆집이었죠.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6월 28일 새벽 이 아파트 주민 45살 남성 A씨가 옆집에 살던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방음이 약한 아파트에서 이웃관계였던 두 사람은 약 7년 전부터 평소에도 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평소 피해자 B씨가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거나 물건을 던져 부수는 등 소음을 자주 내자 A씨가 항의했고 화가 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시비가 붙는 시기였습니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행 시비로까지 이어졌고 서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겠어요. 하루 한 날 뻔한 날이 없었어. 많이 못했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가 귀가 도중 B씨 집 앞에 놓인 물건들을 발로 찼고 이에 B씨가 또 A씨 문을 두드리며 항의하자 A씨는 격분해 흉기를 들고 나와 공격했습니다. 수차례 발로 밟고 주변에 있는 의자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끝에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보름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식당에서 술에 취한 50대가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기 일행인 여성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을 하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어디론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잠시 후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줄줄이 지나갑니다. 경북 영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옆에 술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나이도 있고 악의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 칼로 가. 도군데 찔러가. 호흡시계도 안 되고.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졌고 다른 남성 1명과 여성 2명도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 10분 만에 사건이 벌어진 이곳 현장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참극은 남성과 함께 온 50대 여성이 옆 테이블에 있던 지인들과 합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성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 먹으면 정신을 잃어. 술 먹고 알코올 중독 따라가는 병원 있잖아. 그런 게 있다.
당시 한 여성이 흉기를 든 남성을 의자로 저지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정신질환 이력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 난동을 벌인 전직 요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남성은 엄마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무속인에게 300만 원을 갖다 줘 속상해 그랬다며 오열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며 2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던 30대 남성 A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끝내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못 믿어줘서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풀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그랬어요. A씨는 요리사 일 때문에 흉기 8점을 가지고 다녔다며 계획 범행은 부인했습니다. 또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도 A씨가 반성하는 점과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일부 비판엔 자해 시도가 뚜렷해 인명피해로 이어질까 봐 테이저건을 쓰지 않았고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에 든 소주를 주며 회유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수사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한 명이 추락해 숨졌는데 알고 보니 경찰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장이었죠. 현장에선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발견됐는데 동석자들 일부는 간이 검사 결과 실제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새벽 4시 50분쯤 남성 한 명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행 7명 중 1명이 남성이 추락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추락해 숨진 남성은 강원경찰청 소속의 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숨진 경찰을 포함해 이 일행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여러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행 일부는 실제로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에 대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집단 마약 투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주로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젠 그냥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은둔형 외톨이 탈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고립을 극복하고 한 걸음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하는 은둔 청년들을 신혜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뛰다! 은둔형 외톨이 생활로 의사 전달력이 떨어진 청년들이 무용수처럼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크게 웃고 소리도 지르며 움츠렸던 마음을 열어봅니다. 27살 박 씨는 상사의 모욕을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1년간 고립 생활을 했습니다. 25이나 먹고 이렇게 느린 게 말이 되냐 약간 그런 식으로 집 밖에도 잘 안 나갔었고 사람 만날 일이 아예 없었는데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손잡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은둔 청년들의 탈출에 힘을 보탭니다. 이런 활동들의 최종 목표는 청년이 은둔이나 고립을 경험하더라도 다시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대인 기피가 심해 8년 동안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았던 송 씨는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과 은둔을 극복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청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크루들 보면은 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조금 이렇게 많이 떨고 있는 모습 보면은 좀 많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은둔형 외톨이 탈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고립회복센터의 프로그램 신청자 청년 400여 명 가운데 20대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 시기에 탈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고립 기간도 1년에서 3년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운둔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안에 벗어나야 중장기적으로 고립이 심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 용기가 없게 됩니다. 지금 사건, 사고가 벌어진 이 상황에서도 이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립 운둔 청년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청년 복지 정책과 전국 거점 상담센터 확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벌써부터 명절 차례상 차리기가 걱정입니다. 연이은 폭우와 폭염으로 과일이며 채소며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인데 국제 식량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럼 물가는 여기서 또 한 번 들썩이고 있거든요.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벌써부터 다가올 추석이 걱정인데요. 제가 직접 카트를 몰고 추석 제수용품 중심으로 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햇 과일부터 골랐습니다. 씨알이 작은 사과와 배지만 5개에서 6개에 15,000원 가까이 합니다. 차례상의 필수인 삼색 나물과 닭 한 마리, 전감으로 쓸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담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10가지 정도 품목을 장을 봐왔는데요. 11만 7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특히 1년 전보다 사과는 50%, 복숭아는 114% 등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추석을 준비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평소보다 좀 많이 올라서 사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네요. 사과랑 배 미리 좀 시켜야 되겠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국제 식량 가격도 변수입니다. 엘니뇨 등 이상기후와 각국의 수출 제한으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세를 보였던 기름값도 뛰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 소비에 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레인부츠, 장화 신는 분들 많죠. 발이 젖지도 않고 패션 용품으로도 알맞거든요. 비와 멋을 다 잡는 거죠. 그런데 통풍이 안 돼 습진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발가락이 오므라들면서 변형되는 무지외반증 환자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의 거리입니다. 우산 쓴 시민들 사이로 레인부츠를 착용한 여성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양말도 적고 이래서 막 찝찝하거든요. 근데 장화는 확실히 물이 안 들어가고 막 웅덩이 같은 것도 지나가도 이제 물에 안 젖으니까. 신발 전체가 고무 재질이라 통풍이 안 되는 점은 단점인데 무좀이나 습진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트러블은 생기진 않는데 그냥 습해가지고 땀이 좀 차는 편이에요. 운동화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고무 재질이라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요. 특히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고 엄지발가락과 관절을 이루는 뼈가 반대로 치우치는 변형인 무지외반증 환자는 레인부츠 착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발가락에 휘어진 정도가 15도 이상이면 무지외반증인데 방치할 경우 관절이 탈구되거나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진행됩니다. 발 모양이 좀 변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이 더 이제 배가 되어서 돌아오고 무지외반증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통증이 좀 더 쉽게 유발되고 좀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예방을 위해선 불편한 신발은 출퇴근 시간에만 신어야 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에는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발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콘크리트 잔해가 쌓여있는 이곳,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대지진이 덮친 튀르키예입니다. 아니, 지진이 일어난 게 지난 2월, 그러니까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 저 상태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지진 직후엔 강추위로, 지금은 폭염으로 피해는 놀라울 정도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죠. MBN이 튀르키예 대지진 200일을 맞아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오늘 첫 순서 서영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규모 7.8과 7.5 두 차례 지진이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6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세기의 참사였습니다. 지진 발생 200일을 맞아 진앙이었던 가지안테프를 다시 찾았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지진이 남긴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진은 이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가지안테프 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처참히 파괴된 성벽은 전혀 복구되지 않았고 심지어 성벽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조차 치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하타이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도심 곳곳에선 여전히 무너진 건물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 뒤로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콘크리트와 철근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낮 기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르는 무더위 속에서 기약 없이 임시 텐트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은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الصعوبة هلا حاليا الشوب الصعوبة إنه يعني كان في حديقة والحديقة انبنى فيها شوادر. 튀르키예 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앞으로도 복구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he needs, the situation in the earthquake affected areas continues to be extremely difficult. We will continue to try to show solidarity to people affected. 대지진이 발생한 지 200일이 흘렀지만 튀르키예는 여전히 지진이 남긴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제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의 집단 휴업 움직임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 일선 교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포에 당일 추모 집회는 취소됐지만 교원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우선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4일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아이들 학습권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 때도 교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고발과 징계를 언급하자 9월 4일 집회 주최 측은 집회를 취소하고 운영팀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일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에는 상당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집계에 따르면 해당일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이미 전국 500개교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사망교사의 소속 학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거치고 나서 확정인 거예요. 그래야 저희 가정통신문 나가는 거거든요. 교육부는 이건 역시 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너무 슬프다는 이유는 교원의 연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모를 이유로 연가, 병가를 내고 학교가 휴업하는 것도 징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거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발적인 추모 문화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오로지 강경 대응한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사퇴해야 된다고. 교사 휴업을 놓고 시도교육감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진보와 보수 이념 양상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안에는 주요 사업의 운영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장은 전라북도 지사가 맡고 있는데 4년간 단 한 번도 모이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이래선 안 된다, 대면 회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묵살됐고 지난 5월 집중호우가 발생해 침수 대책 마련이 시급했을 때도 회의는 서면으로만 진행이 됐죠. 이러니 잼버리가 잘 치러졌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내 예산과 주요 사업 계획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집행위원회의 지난 6월 회의 자료입니다. 5월 집중호우로 잼버리 대회장이 물에 잠긴 뒤 침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35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파레트와 관련한 위원들의 우려가 다수 제기됐지만 서면으로 찬반을 표시해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2022년 말 회의에서는 대면 회의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묵살되기도 했습니다. 4년간 송하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주재한 집행위원회 회의는 모두 14번, 2번의 화상회의를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의 소집과 부의사항 결정 등의 권한이 사실상 전북도지사에게만 있는 가운데 20여 명의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서면 회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 없이 형식적인 심의 의결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에 거친 것도 파행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는 앞서 상하수도와 주차장 등을 제외한 화장실과 폭염 대책 등은 조직위의 업무라며 전북 책임론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전국 곳곳의 LH 아파트 20곳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사태. 전국 9개 지역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죠. 이번엔 서울경찰청이 강남의 역세권 아파트 단지 부실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업체와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LH 측이 올해도 안 와, 자료를 달래도 안 줘.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건 발생 당시 즉각 나서서 사과를 했던 LH. 이쯤 되면 그때 사과를 왜 한 거지 싶죠. 벌써 이번이 4번째 압수수색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경남 진주 LH 본사와 서울 설계업체 2곳에 사무소, 대표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강남 수서 역세권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철근 누락 이유 밝힐 자료 확보하셨나요? 수서 단지는 국토부가 철근 누락의 원인을 시공사 과실이 아닌 설계 오류로 판단했던 곳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아파트 단지 설계도면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계업체 법인과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소환 조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설계업체 측은 일부 규격에 맞지 않는 철근이 들어간 건 사실이라면서도 LH와의 유착 관계는 부인했습니다. 과실이죠. 네, 전적인 과실이고요. 어떤 고의성으로 그거를 철근을 누락해가지고 그 차익을 남겨 먹었다거나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건.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이 LH 본사를 처음 압수수색한 뒤 서울이 4번째인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지방청이 9곳인 만큼 강제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세계선수권에서 여자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단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상적인 소감까지 밝혔는데요. 구경호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1993년 방수연 이후 처음 세계선수권 단식 결승에 나선 안세영이 특유의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섭니다. 세계 랭킹 1위답게 6위인 스페인의 백전노장 마린을 자유자재로 요리. 손쉽게 첫 세트를 따낸 안세영은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던 2세트 10대 10부터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코트 전후 좌우 폭넓은 공략은 물론 네트 플레이까지 압도하며 10연속 득점에 성공한 끝에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지 46년 만에 남녀 통틀어 첫 단식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 2002년생으로 21살인 안세영은 MZ세대다운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즐기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즐겼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안세영은 올해 국제대회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 최강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안세영뿐만 아니라 남자 복식의 서승재 강민혁조, 혼합복식의 서승재 최유정조도 정상에 올라 대표팀은 역대 대회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지난 대회 노메달 수모를 싣고 최고 성적을 낼지 기대를 모읍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의 레리 서튼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부임한 서튼 감독은 이달 들어 수차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는 남은 시즌을 이종훈 수석 코치 대행 체제로 꾸릴 전망입니다. 저녁이 된 지금 곳곳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비가 대체로 약하게 오다가 내일은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남부와 제주는 모레 국지성 호우의 형태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서해 5도와 전남과 경남,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경상권과 그 밖의 전남 지역에도 50에서 120mm, 전북 지역에는 많게는 12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갑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9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30도, 부산 2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수도권의 비는 수요일이면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의 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요. 휴일인 일요일 또다시 전국적인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